결론적으로는 연준에서도 돈을 풀고 재무부에서 돈을 푸는데 왜 달러가 강하게 가냐 라는 겁니다. 물론 뭐 델타 바이러스, 뭐 피크아웃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뭐 수급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찾아봤더니 하나의 힌트가 있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최근 한 두어 달 정도, 7월 달, 특히 이제 8월 달 들어가지고는 그 미국 시장을 포함한 선진국에 비해서 뭐 우리나라 특히 뭐 한국과 대만 정도 같은 이머징 국가들이 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뭐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트리거가 된 거는 이제 반도체의 매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들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지만 피크아웃 논란으로 좀 약간 무시되는 경향이 좀 생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7월부터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굉장히 강력해진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종률이 떨어지는 신흥국이 좀 이렇게 선진국보다 좀 지지부진한 모습, 답답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해지면서 달러가 강해지니까 아무래도 신흥국에게는 이제 달러가 강해지는 만큼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부담스럽고, 특히 우리 그 기준으로는 이제 환율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컸어서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내지 않았나. 그 지지난주 정도는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지난주 정도는 한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게 달러 얘기는 제가 강의 때 정말 많이 드리긴 하는데, 그 작년이었죠. 2020년 같은 경우는 그 연준이 뭐 규모나 속도나 뭐 모든 거를 봐서도 가장 강력한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까 미국의 상승이 나올 상황이었지만 그만큼 연준이 계속 사주니까 금리 상승을 좀 억제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좀 약세가 됐고, 바이든 당선 이후로는 이제 재정 적자가 인프라 투자 이런 게 늘어나면서 달러가 약세로 갈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작년 11월에 뭐 굉장히 올해 1월까지 굉장히 빠르게 3천 레벨을 올라가던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달러의 방향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특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들었을 건데, 그러면 최근 한 두어 달간의 그 지금 이제 선진국과 우리네 시장의 차별화가 뭐 어떤 거였는지 조금 더 깊게 한번 보면은, 뭐 간단하게 그래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올해 1월부터 YTD라고 하죠. 1월부터 오늘까지 지금 파란색 선이 이제 코스피입니다. 이게 코스피고, 이게 중간에 있는 게 달러 인덱스고, 이게 가장 밑에 있는 거는 환율인데, 이건 이제 분모가 달러기 때문에 이게 내려간다는 건 이제 환율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환율로 보면 이제 뒤집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만큼 떨어진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뭐 7월 들어서 달러가 좀 강해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코스피는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고 정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졌죠.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고, 지금 떨어진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돌리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강해진 것보다 원화가 약해진 게 더 가파르죠. 뭐 사실 달러 인덱스라고 하면 선진국 통화들과 비교기 때문에 이제 원화는 선진국 통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 간다고 해서 뭐 우리가 1% 빠지는 기계적인 대응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낙폭이 좀 크지 않았나. 그리고 요때 이제 환율이 크게 이제 밀리면서 이제 어느 게 먼저 환율이 밀렸다는 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또 요때 많이 밀리면서 이제 지수도 이제 많이 그 하락을 했고, 이제 환율이 반등을 하면서 지금 오늘은 이제 1160원 아래로 내려오는데 겨우 성공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연초 대비 달러 인덱스는 한 3% 조금 안 되게 지금 강세를 보이는데, 원화는 한 6% 정도 약세를 보이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매도 압력이 좀 컸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앞에서 보면 이 달러 인덱스가 강해질 때도 코스피가 강했던 구간도 분명히 있거든요. 한 5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제 정체를 보이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달러가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힘이 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딱 지금 7월 정도란 말이죠. 6월 7월 정도인데 딱 델타 바이러스 뭐 그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도 있겠지만 요것만 보기에는 좀 그냥 델타 변이 때문이에요라고 하기에는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좀 한국과 대만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 뭐 이런 저런 고민을 좀 해보다 보니까 좀 본질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뭐 트리거가 된 거는 이때 이제 트리거가 된 거는 이제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나쁜 전망이 나오면서 제가 지난 업로드한 강의에서 아마 그 반도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모건 스탠리의 이제 뭐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트리거가 되기도 했는데 일단 좀 본질적으로 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제가 가져온 차트가 있는데요. 지금 뭐 테이퍼링이 뭐 연내 시작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잭슨홀에서 조금 더 가셔야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테이퍼링은 어쨌든 긴축은 아니고 양적완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연준 외에도 뭐 물론 연준이 1,200억 달러씩 계속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유동성 공급은 어쨌든 증가 폭은 늘어나지 않더라도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재무부가 갖고 있는 일반 계정의 그 현금을 지금 많이 시장으로 방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제 그 한도 협상을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이제 나중에 맞추기 위해서 현재 쌓아놓은 그 것들을 좀 방출하면서 좀 맞추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연준에서도 돈을 풀고 재무부에서 돈을 푸는데 왜 달러가 강하게 가냐 라는 겁니다. 물론 뭐 델타 바이러스, 뭐 피크아웃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뭐 수급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찾아봤더니 하나의 힌트가 있더라고요. 그 6월 FOMC에서 그때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안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유동성이 너무 공급이 많이 되니까 단기 채권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를 찍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연준이 놔두면 미국도 이러다가 마이너스 금리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넘치는 것만큼을 마이너스를 이제 때릴 정도의 것들을 좀 걷어내기 위해서 이제 영레포라고 하죠. 요즘 그 영레포라는 건 이제 시중은행들이 이제 하루 맡기는 거예요. 하루짜리. 뭐 계속 롤링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냥 오버나잇 그냥 하루짜리인데 그냥 현금을 주고 하루 맡기는 건데 이제 담보를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이제 이렇게 현금을 맡기는 건데요. 그러면 어찌됐든 은행은 이제 시중이고 연준은 이제 그 중앙은행이니까 시장에서 이제 돈은 조금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뭐 미국에서는 이게 뭐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뭐 왜냐하면 이거를 해야 될 정도로 유동성이 좀 풍부했던 상황이 있었고 연준도 그것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미국 안에서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과거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뭐 유동성 공급이 확 늘어나고 있는 시기를 제외하면은 연준의 그 지준이라고 하죠. 지급 준비율. 지급 준비율이 쉽게 말해서 뭐 어느 정도 보증금은 은행이 중앙은행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이상 넣을 수 있는 게 초과 지준인 거고 그러면 이제 시중 은행들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서 그 초과 지준이 좀 늘었다가 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유동성 공급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확장되는 시기가 아닐 때는 지준이 줄어들면 좀 달러가 강세로 갑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시중에 달러가 넘쳐나면 이제 연준에 그냥 다시 넣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 정도 올라갔으니까 달러는 이게 그렇게 강세가 아니겠구나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지준이 내려간다는 건 이제 꺼내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지준이 늘어날 때보다는 달러 수급이 만만치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고.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 안에서는 이제 그 영레포로 이제 현금 유동성이 연준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고 있던 상황인 거죠. 여기 파란색이 영래포 규모입니다. 영래포 규모인데 뭐 예전에는 거의 뭐 보이지도 않죠. 거의 보이지도 않다가 예전에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뭐 해도 굳이 연준에 넣지 않아도 이자가 같았기 때문에. 근데 연준이 6월달에 0.05% 그러니까 OBP를 올렸기 때문에 약간 매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전부터 늘어나고는 있었지만 이제 5월, 6월부터는 이제 크게 늘게 되고
7월부터는 이제 거의 1조 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뭐 영래포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뭐 투자하는 데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 그래도 이제 이게 끼치는 영향이 뭐냐면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 어찌됐든 뭐 얘기가 나오든 간에 아직은 1200억 달러씩 한 달에 뿌리고 있고 재무부에서도 갖고 있는 현금을 방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돈이 연준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사실상 이게 테이퍼링 아닌 테이퍼링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이 지나면서 환율이 좀 많이 상승하는 거. 이 빨간색이 이제 우리나라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인데 이거 좀 제가 시계로 좀 길게 잡았더니 쭉 내려오다가 이제 팬데믹 이후로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때는 달러가 약세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2020년에는 미국이 공격적으로 뭘 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공격적인 정책 때문에 이제 더 달러가 약해지는 국면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았던 그림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체가 된 것도 보니까 이제 뭐 환율도 비슷 정체를 하다가 6월부터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뭐 그 달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일 수 있는데 그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손을 보게 되니까 한국을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같은 악재라도 이제 환차손까지 생각한다면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트리거가 여기 이 트리거가 아마 그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그렇게 한 주 동안 놀랍게 매도했던 지지난주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야 그러면 다행스럽게 오늘은 게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MSCI 그 리밸런싱이 이제 적용되던 날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선진 시장으로 가지 않고 이머징 시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머징 시장에 들어온 애들이 뭐 사우디도 들어오고 어디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방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면 우리가 느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줄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 매도가 그것 때문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다들 예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3월 11일 이후로 가장 큰 순매수가 나와서 물론 이거 하루 보고 드디어 이제 외국인이 팔 거 다 팔고 이제 다시 외국인이 돌아왔다 말하기에는 너무 이제 김치국일 수 있는데 일단 그 한국 매도는 사실 일단 구분응성을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매도를 예상할 만한 이런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왔으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약간 더 이상 뭐 이렇다고 바로 반등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시장이 그냥 이런 식으로 쭉쭉 빠지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약간 한숨을 좀 돌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종가에도 삼성전자의 매수가 좀 많이 늘었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오랜만에 대형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던 게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테이퍼링 이런 우려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그 수급적인 요인 뭐 영래포라는 이게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달러가 좀 강해지고 거기에 뭐 델타 변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을 해주면서 그 이머징 시장을 좀 짓눌렀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일단 테이퍼링은 사실 뭐 얘기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6개월 정도 됐고 이제는 이쯤 되면은 테이퍼링을 아예 안 한 게 아닌 이상은 빨리 하고 치우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잭슨홀에서 그 어떻게 보면 그 파월이 올해 안에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시장이 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인상은 이게 테이퍼링 이후에 바로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 같지 않게끔 이제 기대감을 좀 눌러주는 게 가장 나이스했던 거고 그리고 테이퍼링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빨리 지금 만약에 너무 연기가 돼 버려도 지금 뭐 델타 변이 때문에 너무 지금 테이퍼링 할 상황이 아니에요라고 하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그만큼 그 경제 회복에 대한 그 의심이 들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결국 해야 될 거면 하자.
근데 가장 두려운 건 테이퍼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질 금리 인상인데 그거는 그때 봐가면서 테이퍼링보다 훨씬 높은 잣대를 들이대서 천천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이제 시장은 일단 좋았던 거고 그 바로 다음 날 우리나라 시장은 뭔가 조금 석연치 않았지만 다행히 오늘 좀 반응을 좀 해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겠느냐 테이퍼링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가시화가 된 것 같아요. 뭐 그 파월이 뭐 언제 시작하겠다라고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뭐 그래도 당장 9월부터 할 것 같다는 것보다는 아마 11월 정도 해서 뭐 시장에 게다가 9월 정도 얘기하고 잭슨홀에서 언급 9월 발표 뭐 11월 시작 12월 시작 뭐 이 정도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당겨지는 게 아니라면 뭐 크게 물론 뭐 오늘 IMF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 얘기를 하면서 테이퍼링이 지금 괜찮을 것 같지 막상 해보면 뭐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얘기도 하시던데 물론 그런 얘기도 충분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일단은 뭐 아직은 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그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뉴스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테이퍼링은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을 올려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슈겠느냐를 고민해 보면 부채 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테이퍼링은 이제 하도 얘기가 많고 이제 스케줄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얘기가 아직 없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을 방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도를 뭐 합의를 해서 상향을 하던 아니면 유예를 하던 뭐 어떻게 결정이 나면 합의가 결론적으로 되면 합의가 돼야 되겠죠. 합의가 되면 다시금 이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제 한도가 이제 높아졌으니까 방출했던 현금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연준은 이제 테이퍼링을 자기 스케줄대로 하겠지만 재무부가 옆에서 또 다른 긴축의 느낌을 내게 할 수 있다는 이게 딱 2018년에 기억이 있어서 저는 이걸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2018년에는 이제 굉장히 힘든 해였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뭐 거의 뭐 계단식 하락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금융위기 때나 뭐 코로나 때나 그냥 단칼에 그냥 쫙 빠졌을 때보다 더 정말 짜증나고 이제 지치던 해였는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 뭐 물론 무역 분쟁이 가장 크긴 했죠. 우리나라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 1, 2위 상대국이 서로 싸우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뭐 그냥 통곡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필 분위기도 너무 안 좋았어요. 일단 파월 의장이 당시에 좀 초보였어가지고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좀 이렇게 노련해졌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뭐 솔직히 뭐 들었다 놨다 하는 수준까지 온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좀 이렇게 굉장히 어버버 돼서 그냥 전임자가 이렇게 하라고 간 걸 그냥 고지고대로 했던 게 2018년에 4번 금리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올렸던 건 명백한 실수였고 그리고 2019년에 그래서 3번을 다시 낮추면서 와신 상담을 많이 하고 정말 그때 실력을 많이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2018년에는 금리도 4번이나 올렸죠. 그러니까 그 연준이 점도표에서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올린 유일한 해가 2018년입니다. 그리고 4번 올렸죠.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그 양적 긴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양적 완화에 반대죠. 오히려 그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고 그리고 양적 긴축으로 양적 완화의 반대 걸로 다시 시장에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재무부가 또 그 뭔가를 재무부가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재무부가 시중에서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긴축이 세게 테이퍼링 수준이 아니라 테이퍼링은 애교죠. 악셀레터 발 떼는 거고 진짜 브레이크를 밟는 게 뭐 엔진 브레이크 걸고 뭐 그냥 다 하는 게 이제 2018년이었고 우리나라는 그 세 개에다가 하나 더 붙였죠. 이제 전 세계 교역량의 하락, 미중 무역 분쟁, 그 쿼드러플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 정도 빠진 게 정말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거시적인 상황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정말 안 좋았고 그래서 그때 나중에서야 눈치를 챘던 게 시장에서 눈치를 챘던 게 재무부가 돈을 이제 빨아들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이제
통화정책 유동성 하면 연준만 보고 있지 재무부가 뭔가 유동성의 이제 드라이버로 등장이 있던 게 거의 없었고, 그리고 연준도 재무부가 이러고 있다고 말하기도 좀 웃겨요. 통화정책에 관할은 자기인데 뭐 행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좀 하기도 약간 기관의 자존심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그거는 중앙은행이 얘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더라.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테이퍼링은 이제 워낙 얘기가 많고 파월도 이제 많이 노련해졌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협상이 어떻게 될까? 일단 협상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그 자체로 불확실성이 늘어나죠. 그리고 협상이 된 이후에 재무부가 다시 현금을 빨아들일 것인가, 빨아들인다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속도로 빨아들일 것인가, 그게 만약에 테이퍼링 스케줄하고 맞아떨어져서 신흥국한테 부담을 정도로 달러를 강세를 만들어 갈 것인지, 요게 이제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라는 건데, 일단은 일단 스케줄을 좀 봐야 되겠죠. 스케줄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 설명을 빠뜨렸구나. 인프라 투자 관련해 가지고 통과가 됐다는 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뭐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 얼마 안 됐는데. 그러고 나서 상원에서 민주당이 3.5조 달러 규모의 이제 그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그 예산 결의안은 인프라 투자는 이제 그 합의를 해서 공화당에서 10석의 찬성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이건 단독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단독 처리가 가능해서 그때 이제 공화당이 반대했던 헬스케어나 사회복지,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면 이제 패밀리 플랜이라고 하죠. 이제 소득공제 좀 약간 좀 더 늘려준다는가. 그리고 미국이 학비 비싸기로 유명한데 다 대학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우리로 치면 이제 어린이집, 뭐 킨더라고 하나요? 하고 이제 유치원하고 이런, 그때부터 좀 비싸거든요. 그때부터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도 이제 교육비 이제 나라에서 좀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거 해가지고 3.5조 달러를 통과시켰는데, 그래서 인프라 투자는 이제 합의해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냥 이제 다수당이니까 이거는 이제 행정 권력으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빠진 게 뭐냐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민주당은 왜 여기서조차 뺐느냐?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을 인프라 투자랑 같이 공화당하고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공화당이 이제 노를 하니까 다행히 인프라 투자는 합의가 돼서 일단 그걸 먼저 통과시키고, 나머지 것들은 예산 결의안에 통과시켰는데, 부채 한도에 대해서는 공화당하고 협의를 이어가서 같이 합의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과 바이든의 생각인 거죠. 굉장히 좋은 거일 수 있죠. 일단은 우리 민주당은 180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냥 여차하면 다 머리수로 밀어붙이고 하는데, 어찌 됐건 합의를 해서 가면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심지어 여당이 바뀌어도 어느 정도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공화당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어차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서 이제 자기를 들러리 세워가지고 이거를 통과시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들러리 세운다는 거죠. 어차피 조금 양보해주고 그냥 합의해서 한 것처럼, 나중에 좀 이거 너무하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지금 와가지고 그때 다 합의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림 만드는 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이제 상원 의원 대부분 46명이 서한을 발표해, 46명 거의 다죠. 거의 다인데, 거기서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형태로든 부채 한도에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그냥 공개 서한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머리가 아픈 거죠. 지금 날짜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게 그 공화당에서도 그런 게, 아니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잖아요. 공화당은 늘리고 싶지 않은데 이 그러니까 한도 상향이니까 이만큼 늘릴지 이만큼 늘릴지 무조건 늘리는 거잖아.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이제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때 합의했던 해가지고 같이 물타기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공화당이 이번만큼은 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는 뭐 결국에 이제 뭐 그 규모에 조금 문제긴 했지만 그 미국의 인프라가 후지다는 거는 공화당 사람들, 특히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도 가보면 뭐 다 뭐 너무 전통이 넘치는 거죠. 다리가 뭐 예전 뉴딜리아 그때 만든 거고 이러니까 그게 좋게 말하면 전통이고 나쁘게 말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들이 쫙 깔려 있는 상태고 거의 이제 나라가 큰 것도 큰 거지만 인프라가 거의 이제 뭐 텍사스 이런 데도 한파하니까 이제 전기 끊겨가지고 뭐 거의 발전기 돌리는 그런 상황도 이어졌고 그러니까 인프라가 셀프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민주당이 이제 적극적으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 뭐 이건 할 수 있어 근데 너무 오바는 하지 마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채한도 상향 협상 부채한도 상향은 어, 여론이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되게 좀 안 좋습니다. 어,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인 합의를 할 요인이 별로 없어요. 어. 이게 뭐 여론이 좀 그쪽으로 가면 나중에 어찌 됐든 뭐 중간 선거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텐데 어 그게 오히려 여론이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만 해도 뭐 미국 부동산 뭐 가격 뭐 YOY로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19%로 난리가 나니까 이제 그런 식의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공화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공화당 의원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이거를 눈치를 채고 좀 긴장을 좀 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수익률 곡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한 달 후에 이제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채권이 뭐 1개월짜리가 있고 뭐 1년짜리가 있고 뭐 10년짜리가 있고 쭉 기간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때는 길면 길수록 금리가 이제 그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1년 빌리는 거하고 10년 빌리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금리를 세웠을 때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한 달짜리 만기 국채 가격보다 지금 3개월짜리 만기의 국채 가격이 지금 많이 좀 싸졌어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채권 시장에 좀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딱 이제 지금 채권 한도 협상이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예견되는 시기인데, 그리고 또 하나 악재가 터진 게요. 지금 아프간 이제 어제였죠? 이제 몇 시간 전이죠? 이제 아프간 철수 이제 기한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사단장이 이제 문 걸어 잠그고 나왔던 사진이 오늘 뭐 이제 SNS에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물론 미국이 이제 아프간에서 20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철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승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뭔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철수하는 뭐 하다가 안 되니까 철수한 거지. 근데 어찌 됐든 이제 그림이 생각보다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갑자기 요즘 뉴스에 다시 나와가지고 너무 급하게 철수했다. 민간인 다 보내고 군인들이 천천히 하면 되지. 뭐 그래 도망가듯이 하냐. 근데 그게 또 바이든도 할 말이 있는 게 오바마 때 철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철수하려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난리가 났듯이 그때도 예상이 당연히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봐야 되고 저거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철수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은 그냥 철수를 하기로 했으면 내일 당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르르 나와버렸는데 문제는 이제 그림이 안 좋다는 거죠. 그림이 안 좋아요. 일단 뭐 거기 남겨진 사람들 뭐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 느낌인 거고 좀 그렇죠. 이거 탈출시키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을 탈출시켜야 될 것 같은 거고 이거 그럴 것 같으면 철수가 아니 뭐 여하튼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얼마 안 됐지만 1년도 안 됐지만 지금 취임 이후로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물론 뭐 지지율하고 그 부채 한도랑 뭔 상관이냐 하겠지만 이게 그래도 대통령이 그 지지율이 한 7, 80% 나올 때 그 갖고 있는 영향력하고 그냥 오늘 내일 할 때 갖고 있는 영향력은 좀 다르잖아요. 그 협상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때 지지율이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으면 굉장히 좀 국정에 부담이 되죠. 국정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뭐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어떻게든 이제 합의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겠으면 그 예산 결의안 통과시켰던 것처럼 이제 단독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던가, 아니면 좀 그러려면 좀 많이 양보를 해야 되겠죠. 많이 양보를 해야 될 건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한도 상향이 너무 안 돼 버리면, 지금 제가 지지난번 강의 때 그 오바마가 ARRA 그 재정 정책을 쓴 게 2010년 뭐 그때부터 해서 좀 돌아왔다가, 그리고 2010년에는 굉장히 좀 좋았다가 2011년부터는 이제 재정 위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예산 제한법을 이제 통과를 이제 시켰잖아요. 그때 공화당의 요구 사항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재정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반감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땡겨 쓰고 나머지는 점점 좀 갚아가는 그런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한도 상향이 제대로 안 되거나 뭐 그런 제한법이 딱 같이 나와버리면, 지금 바이든의 뭐 블루 웨이브 이런 거에 대한 가져왔던 기대감을 좀 많이 내려놔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한도가 시원하게 상향이 되면 아무래도 그 재무부가 이제 현금을 좀 이렇게 흡수하는 게 조금 규모가 있어서 순간적인 수급 교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거고, 합의가 잘 안 되거나 합의를 했는데 한도가 너무 어이없게 낮게만 올라간다거나 하면 미국의 성장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이제 디플레이션을 탈출할 수 있을까는 의심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다소 수급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통과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거. 결국 통과는 됩니다. 결국 통과는 돼요. 그 안 쓰면 죽게 생겼는데 그냥 자기 안 쓰겠다고 이렇게 죽진 않겠죠, 미국이. 근데 하지만 그 과정에 좀 진통이 있을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고, 요즘엔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래량도 많이 줄고 해가지고 약간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밀면 약간 훅훅 밀리는 게 있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이후로는 이제 미국의 그 거시적인 이벤트는 부채 한도 협상이고, 지금 분위기는 별로 안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은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2013년과 지금이 좀 상황도 좀 다르기 때문에, 연준이 갑자기 뭐 이렇게 뭐 그냥 인플레이 너무 놀라워 이렇게 그냥 어떻게든 뭐 빨리 잡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호들갑만 떨지 않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서 좀 피곤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뭐 지켜보고요. 지켜보면서 또 어떤 얘기가 있는지는 또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엔 좀 영상이 조금 뜨문뜨문했습니다. 뭐 그 이유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톡방에서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 준비하고 하는 것보다 톡방에서 편하게 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영상을 좀 미루게 된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그만큼 톡방이 재밌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좀 재밌던 것들은 또 영상으로도 준비를 하고 또 정리를 해서 보는 게 또 의미가 있으니까, 앞으로 영상은 최대한 자주 찾아뵙기로 하고요.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 설명란 보시고 참여하시면 또 재미도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는, 뭐 돈 내라 이런 거 없습니다. 들어오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